예. 문씨는 어느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 빠른 것. 첫째는 삼국유사. 그 다음에는 제왕운기. 예. 두 책에 그게 가장 빠른 거죠. 그럼 두 책에 수록된 신화의 내용에서 차이점은 뭘까요? 한웅이 내려와서 그 다음 고음과 호랑이한테 그래. 그거 아시죠? 그러면 제왕기에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한웅이 소녀한테 약을 먹여서 나무신하, 다목신하고 결혼하게 해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당군의 이야기지만은 이게 자료에 따라서 요새 말하는 버전이 달라요. 버전이. 사실 이 버전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중에 세종실록 아시죠? 세종대왕. 이제 세종대왕실록에 특이하게도 그 맨 마지막 권이 이제 음악, 천문, 그 다음에 의례, 지리 이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종실록 흔히 지리지라 합니다. 거기에도 당군신화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삼국유사 내용이 아니고 제왕운기의 내용. 네, 근데 이 시간에는 당군과 관련해서 그래도 자료상으로 가장 빠른 게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국유사는 잘 아시피 이런 스님이 있었잖아요. 집필 완료 장소는 군이 임각사. 이거 아시죠? 이제 판본에 책 찍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지? 이게 두 가지인데 종래까지는 이거였어요. 임신보 1512년 중종 때. 그러다가 이제 근래 와서 조선 초기 본이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됐는데 이게 1394년에 만들어진 걸 겁니다. 약 한 몇 년입니까? 한 30년 앞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찍은 거죠. 그럼 목판은 없습니다. 찍은 이게 그 판본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전체는 전체 5권에 9편에 139항목이고 편명은 왕역기 이게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이제 왕역은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후백제, 후고구려까지 나오는데, 예, 이건 이제 역대 왕들의 각 왕조의 역대 왕들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 기에서부터 효선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말 저기 있는 그대로 역사, 기는 주로 역사입니다. 헌국에서부터 효선은 이제 불교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 어떠한 입장에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권일기의 서왈이라고 하죠. 서왈 이렇게 나오는데 요사이 말로 하면 서문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서왈에 보면은 기일을 중심으로 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신이 한 것 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이 한 것 이걸 중심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왈에 나오는 그대로 이 삼국유사 전체의 내용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입장에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그걸 이제 편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조선조가 나옵니다. 이 안에 이제 당군의 탄생과 건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조는 삼국유사 기권일의 첫머리에 나오게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에 처음 이래 나옵니다. 고조선
왕건조선은 뭡니까? 세주입니다. 가늘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고조선을 왕건조선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죠. 왕건조선을 부른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위서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서에 이러기를 해가지고 이제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고 끝나고 나서 고기운 이렇게 나왔죠. 고기운 고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이 책 이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옛 기록이라 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뭐 옛 기록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보는데 뭐 연구자에 따라 가지고는 고기를 책 이름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옛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기에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오늘날 당군의 탄생에서 알고 있는 얘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그 위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책은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책인데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위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냐 하면은 중국의 삼국시대에 있죠. 삼국시대의 세 나라가 이름 뭡니까? 조조의 무슨 나라요? 위나라. 그 다음에 송건의 오나라. 그 다음 유비의 총나라. 이게 삼국가 아닙니까? 그 중에 삼국지 이 세 나라의 역사를 쓴 책이 삼국지인데 삼국지 안에 위나라의 역사를 쓴 게 위서입니다. 오나라의 역사를 쓴 게 오서고 총나라의 역사를 쓴 게 촉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서의 하나는 삼국지에서 위나라의 역사를 쓴 위서 요게 하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중국이 이게 2세기 말 3세기 초에 들어오면은 서진이 멸망하고 하북지역 오늘 거기에 황하강 중심의 이 하북지역에는 유목민족들이 들어와서 많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오혹 16국입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오호 16국. 이 하북지방의 오호 16국을 통합한 나라가 위나라입니다. 이게 선비족의 가운데 선비족 중에 탁발씨가 세운 위나라인데 이 위나라가 이제 중국에는 위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조조의 위도 있지만은 전국시대 때도 위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하면은 어느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후대에서는 이 탁발씨가 세운 위나라를 북이라고 합니다. 북이. 이 북의 역사서가 위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볼 수 있는 두 가지인데 이 외에도 위서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많은데 그러나 그것들은 다 현재는 전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위서 속에는 당군회가 2000년 전에 당군왕금이 아사르의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했다. 그 다음에 요임과 같은 시기였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중국의 위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위서가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부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분들은 이 위서는 이런 스님이 조작해낸 거다.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개 학계에서는 위서가 오늘날 보는 삼국지 위서 외에 또 북위의 탁발시의 위서 외에 없어진 위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속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다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 쪽 이렇게 고조선하고 여기다 왕건조선이 있어놨잖아요. 요게 이제 세주입니다. 요게 이제 위서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그 다음 이제 이런 이제 그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들어가서 당군 신화에 관한 그 의미를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건국 시조 탄생 신화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주권제 군주이기 때문에. 주권이 군주한테 있었기 때문에. 국가라 하는 것은 3요소로 되어 있죠. 뭡니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국토, 국민, 그 다음에 주권이죠. 오늘날 우리가 현대 근대사에서의 국가의 개념하고 정근대사의 국가의 개념은 동일한데 차이가 뭡니까? 오늘날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주권 뭐라 그래요? 주권 제민이죠. 그럼 그 이전에 예, 주권제 군주입니다. 주권제 왕.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그 권력은 민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왕한테 있다. 그럼 이 국왕이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는데 이 권력 행사를 하려 하면 이 권력이 신성성이 부여돼야 돼요. 신성성이. 그럼 이 신성성 어디서 나오느냐? 왕조를 연 사람한테 나와야 되잖아요. 왕조를 연 사람이 누구요? 그 시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조를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신성시 여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건국신화. 건국시조 탄생과 탄생 신화가 되어야죠. 이걸 만들고 이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제 왕실의 신성성을 이제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국시조 탄생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성이 되어지는데 전성이 되어진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 하나가 강개토 대항비입니다.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강개토 대항비에 시조 추모왕은 천재지자요 하백지손이다. 천재의 아들의 하백이라는 물신입니다. 물신의 그 손이다. 뭐 이렇게 앞에 딱 내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시조 주몽이 나라 세운 거는 지금 연대로 하면은 기원전 37년. 그런데 이게 비가 세워지는 414년이요. 약 한 기간을 따지면 한 450년의 긴 기간이 지난 이후에 또 시조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전성이 되어 오는 거고, 이러한 전성을 통해서 이제 왕실의 신성성을 확보하는 거고, 이 신성성을 가지고서 이제 민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이 강개토 대항비입니다. 이건 일제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군 신화에 에서 나오는 당군의 탄생, 건국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당군 신화는 참 뒤에 다시 몇 번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한옥이 일단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죠. 이거 이제 천자 강림입니다. 하늘의 신이 누굽니까? 환인 아닙니까? 그지? 환인입니다. 하늘의 신이고 천신이고 그 아들이 한웅인데, 한웅이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하늘의 아들이 천자 아닙니까? 그지? 천자의 강림입니다.
땅으로 내려왔다. 거기서 이제 당군이 출생하니까 계보는 이런 식으로 뭐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여기서 이제 환인이 천신인데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이 아까 임신본하고 선초본 얘기했죠. 임신본 그 판본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중에서 인자가 국자로 나오는 판본이 있습니다. 인자 국자로 나오는 판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환인이 아니고 환국이다. 환국이다. 이렇게 하고서 당군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환국이 있었다. 그게 먼저 있고 뒤에 이제 이 조선이 그게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선초본에 보니까 이게 1394년에 된 거거든. 선초본 그 인자가 분명히 이거는 이게 나라 국자가 아니고 우리 인할 인자 이겁니다. 팔만 대장경 안에도 똑같은 인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북위에 쪽에서도 이제 똑같은 그 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아니고 한인입니다. 특히 선초본에 환인으로 나오니까 이제 한국이다 아니다 이제 뭐 떠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인은 제석이라 하고도 석제 환인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교적인 그게 윤색이 가해졌다.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당군이 태어난 그 시기는 불교가 아예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자를 이렇게 그게 제석 환인을 제석 또는 석제 환인 이런 식으로 한 것은 후대 정리하면서 이제 불교적인 성격이 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웅이 강림을 하는데 어디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더 정확하게. 저기 내려오기 전에 환인이 먼저 이렇게 내려다 봤죠. 그 아들이 조금 이제 그게 이 지상으로 지상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거 인간 세상을 구하겠다는 이런 뜻이 있는 걸 아버지가 알고서 그래서 이제 환인이 쭉 내려다 봤어요. 어디를 내려봤냐? 어디를? 정확하게 삼위 태백이죠. 삼위 태백이에요. 삼위는 세계 큰 산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세계 큰 산 중에 하나가 태백산. 나머지 두 개의 산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이 태백산. 그래서 이제 그 태백산으로 내려오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은 태백산 꼭대기에 그 다음에 뭡니까? 꼭대기에 있는 큰 나무 뭐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 광림이 그게 한웅의 그 한웅 지상으로 이제 그 내려오게 그 되어집니다. 내려오고 나서 이제 그게 뭐 신시를 베풀고 한데 그건 뒤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웅 앞에 그 짐승 두 마리가 나타났죠. 곰과 호랑이. 그러면은 왜 한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었는가? 이 소위 이제 곰과 호랑이 이런 거 토템이죠. 그 집장마다 이제 신성시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토템 이거는 오늘날도 있어요. 이 그게 토템은 이게 그 여러 종류들이 있겠죠. 뭐 제비도 있을 수 있고 까치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신라의 서탈에 같은 게 있죠. 태어날 때 뭐가 몰려들었어요? 까치가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벽거새가 탄생할 때는 누가 있었어요? 그 백마가 이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알쥐가 탄생할 때 어떻게 돼요? 닭이 울었잖아요. 이게 다 토템이요. 이 토템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집단은 곰을, 어떤 집단은 호랑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특별히 선발된 거는 아마 여러 그 토템으로 사용되는 짐승들 중에서 상당히 강한 것이었어요. 이 강한 두 집단 중에 당군이 뽑는 거죠. 누구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할 때 조건을 내는 게 뭡니까? 조건은 게 뭐예요? 쑥과 마늘을 먹고 그 다음 쑥과 마늘만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 이게 조건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곰은 여성이 됐죠. 그다음 호랑이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환웅의 두 중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곰을 선택했죠. 그런데 곰을 선택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당군이 환웅이 제시한 조건, 쑥과 마늘 먹고 햇빛을 보지 말라 했을 때 이 조건은 누구한테 가장 유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곰이 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웅이 잠시 인간이 몸이 돼가지고 결합해서 당군을 낳았죠. 그래서 이제 곰이 그 짐승이 여성이 되어지고 신이 남자가 되어져 가지고 결합해서 건국 시조를 낳았다 하는 이런 신화의 구도는 제가 아는 한은 딴 데 못 찾았어요. 중국 쪽에 이런 게 제가 아는 한은 못 찾았어요. 고구려도 없고 신라도 없고 백제도 없고 가해도 없어요. 이게 당군 신화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어찌 보면 동물과 다름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서 동물과 또 다르지요. 이 우주까지 지금 이제 정복하고 날라는 이는 어느 면에서는 이성으로 대표되는 신성하고 그 다음에 동물성을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간이 나오게 된 기원이 어디 있느냐? 그걸 따져보면은 저보고 묻는다면 그 당군 신화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건국입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은 어떻게 건국했어요? 그 아래에서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이 위태로 오니까 쫓겨갔죠. 선생님 얘기하는 이동입니다. 백제는 어떻게 건국됐어요? 그것도 이동했죠. 벽거세는 어떻게 나라 세웠어요? 신라 시조 벽거세.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난 건 탄생입니다. 탄생 후에 나라 세워야 되잖아요. 나라를 어떻게 세웠어요? 벽거세. 그 육천정 나오잖아요. 육천정 이렇게 뭡니까? 초대했잖아요. 근데 김수로 어때요? 수로왕 아래서 태어났죠? 어떻게 나라 세웠어요? 어떻게? 국왕이죠. 국왕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추대입니다. 건국의 문화 기반은 청동기인데 건국되는 형태를 보면은 부여, 고구려, 백제, 동부여 이런 쪽은 이동형 건국입니다. 이거 갑니까? 이동형 건국이요. 원 자리에서 나라 세운 게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딴 데로 옮겨가지고 나라 세웠습니다. 부여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동부여도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신라, 금강가야, 대가야 이건 추대형 건국입니다. 재밌는 게 부여, 고구려, 백제, 동부 이건 부여족 계통입니다. 그 대신에 신라, 가야 이쪽은 한족 계통입니다. 부여족 계통은 대개가 이제 반목 또 반농입니다.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동이 강하잖아요.
한족 사회. 이게 이제 그 한강 이남 이 지역은 전부 다 농업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활 환경의 차이 속에서 부유적 계통 쪽에서는 이러한 이제 건국형 이동형 건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신라나 이런 쪽에서는 추대형 건국이 이루어졌는데 그전까지는 이 둘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이게 달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일종의 이동형 세력이죠. 하고 먼저 살고 있던 곰으로 상징되는 토착 세력이 결합해가지고 여기서 단군이 태어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결합형으로 일단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개는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계급이 분화돼야 됩니다. 아시죠? 이른바 원시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가 없습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국가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 사회에서 이제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니까 나타난 현상이 잉여 생산이 나오는 겁니다. 수렵 채집 경제에서는 이게 이제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은 잉여가 나오게 돼요. 먹고도 남아요. 남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힘 있는 자리에서 이제 몰리게 되지. 그래 하다 보니까 전차적으로 인간 사회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계급이요. 그리고 이런 이 계급 중에서 이제 지배 계급, 경제적으로 부를 장악한 이 지배 계급이 자기들의 경제적 부와 특권과 이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체가 이게 바로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계급이 발생했느냐? 지금 대개 우리 고고하시는 분들은 신석기 시대까지는 원시 공동체 사회로 봅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 들어오면 이제 계급이 확 발생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건국된다는 거죠. 건국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만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청동기 개시 시기가 지금 제일 빨리 보면 한 15세기 때 기원전 15세기까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단군 신화에서 건국은 어디 됩니까? 기원전 2333년이요. 지금부터 하면 어디입니까? 4300? 이렇게 청동기 시대의 개시연대보다도 한 8, 9세기 800, 900년 앞서 있어요. 이 연대가 안 맞아요. 연대가.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이번에 이게 단군 신화를 다시 보면서 이제 다른 건국 신화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느낀 게 삼위태백하고 홍익입니다. 환웅이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환인이 먼저 이 지상을 내려다봤다 했잖아요. 그죠? 내려다 보니까 삼위택을 내려다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가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이제 삼위태백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조 단군을 낳은 한웅이 지상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환인이 삼위태백이라는 공간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삼위태백을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한웅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국 신화에도
시조를 낳을 그 신이 특정한 공간으로 내려온다고 정해진 건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고구려도 없고 신라에도 없고 없어요. 오직 당군 신라에만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미 시조가 건국해야 될 곳을 예정해둔 거예요. 예정. 그 예정된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내려온 환웅은 신실을 설치했죠. 이게 그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당수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곳을 이제 신시라고 하는 이제 신성한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죠. 인간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신시라고 하는 이 신령스러운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하나는 신당과 신당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당은 바로 하늘에 제사 드리는 제단 아닙니까? 그리고 신당수는 바로 제단 옆에 있는 큰 나무가 되겠죠. 이걸 흔히 이제 우주목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지상을 연결시켜주는 우주목으로 이루어진 이런 이제 신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환웅이 풍대, 부사, 운사를 거느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처리하고 인간이 360여사를 주관했다. 이거는 교화입니다. 인간을 교화시켜놔요. 그래서 당군 신화에 있어서는 이상세계를 건설할 공간을 미리 정해 두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상세계의 목표가 뭐냐? 홍익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360여 가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까지가 신화 속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당군 신화에 있어서. 이 다른 데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군 신화의 특징이고, 이 당군 신화가 표방하는 것은 삼위태백으로 대변되어지는 이상세계의 건설입니다. 이상세계를 건설할 이 구체적인 방법이 이런 거고, 이 방법을 갖고서 실현해내야 될 책임을 진 사람이 누구냐? 시조? 당군이다. 이게 아까 그 참여기 천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국의 천신의 아들로 땅 내려왔는데, 네가 천신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 있냐? 이런 거 증거 보여줘야지. 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증거를 보여주는 게 천부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어떤 구절, 우리 쪽에 그 옛날 사회 공부를 했던 나를 또 하나 보여주잖아요. 이제 바로 그겁니다. 구절, 인신. 아마 그 세 개는 발굴해서 보면은 예를 들면 비파형 동금이나 세형 동금 같은 금, 그 다음에 또 뭐 단유 생금, 단유 종금 이런 게 있죠. 거울, 그 다음에 방울. 이게 이제 천부일 가능, 그 세계 천부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정도로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겁니다. 그 칼로의 비파라테에서 비파이고, 이거는 이제 문양이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세문경이고, 막 거칠게 되어 있는 건 조문경, 우리 거칠되어가지고, 이거는 방울이 8개에서 이제 8두경 아닙니다. 8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군 왕금은, 우리가 당군왕금 이러잖아요. 그죠? 당군 왕금은 어떤 성격의 칭호인가? 왕금은 대개 임금으로 봅니다. 그 왕도 임금이고 금도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한 왕. 문제는 당군입니다.
요 단자는 우리가 재단할 때 단자로 쓰기도 하고, 그 재단할 때는 흑토병이고요. 그 다음에 박달나무 단자 있잖아요. 이런 남북병인데 여기 쓰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 당군이 뭐냐 했을 때 지금 대개의 설명은 이렇게 봅니다. 이 저기 그 전라도 지역에서 무당이 있죠. 무당을 당굴이라는 겁니다. 당굴. 그 당굴 이걸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은 이제 당군으로 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군은 이른바 이제 그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왕금은 임금. 근데 이 칭호 속에는 제사장 플러스 임금이죠. 그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 있다. 그 이래서 뭐 신정정치 또는 재정일치, 정치와 그 다음에 제사 이게 합쳐져 있어 재정일치를 나타내는 칭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군이 나라를 세웠는데 국호는 조선입니다. 고조선이 아니요. 처음에 나라 세울 때 이제 국호는 조선이다. 수도는 평양선이다. 사실 이 고조선이 나중에 이게 이제 중국 세력에게 밀려가지고 중심지가 요동 지역에서 오늘 한반도 안에 평양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중심지가 이걸 이제 이동설이라 합니다. 옮겨지는데 그 옮겨진 것을 그 기준으로 하면은 평양성은 오늘날 평양 고려시대의 서경 뭐 이쪽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백두산 쪽에 있었다가 이제 옮겨지게 된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나라가 세워지고 났을 때 그 구성을 보면은 대개는 몇 개의 음락 또는 음락은 이게 뭐 촌이라고 합니다. 촌 하는데 이 음락들이 모여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은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에 보면은 그 벽거세가 건국하기 이전에 촌이 몇 개 있었어요? 6촌이 있었죠. 6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금강가에 같은 경우는 수로왕이 이 가락국을 세우기 전에 촌이 몇 개 있었어요? 촌이 몇 개 있어요? 구간 나오죠? 그거 9개. 6촌의 장이 6촌장이고 9개의 촌의 장이 구간이에요. 이런 이제 음락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 음락이 있잖아요. 중심되는 게 있어야 안 됩니까? 이게 국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그 구조도 기본적으로 아까 공과 호랑이 이거는 선주 토착 세력이거든요. 이래들이 각각 음락을 이루고 있었는 거죠. 그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이게 동물을 신성시킬 집단들이 뭐 이해도 여러 개 있었을 거고, 그 속에서 이제 당군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중심지가 평양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국업이 되는 거예요. 국업. 그래서 이제 정치적 중심지가 이제 평양성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국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국이 형성되고 나면은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공간이 뭐냐면 벼럽입니다. 벼럽인데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은 소도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특별한 업인데 그걸 소도라 불렀어요. 이 소도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게 그 일정한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표시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그리고 이 나무에 북과 방울을 달고 일어났어요. 이 나무를 오늘날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은
소떼라고 해요. 혹시 아십니까? 소떼 알죠? 요 소떼는 되게 이렇게 해놓고 뭐가 있어요? 가지에 새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바꿔진 것 같습니다. 바뀌었는데 원래 새가 있는 게 더 오래된 것 같아요. 북과 방구를 달기보다도. 왜 그러냐면은 대전에서 나온 것들이 농경문 청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농경문 청동기. 그 집에 가서 인터넷하고 그림 한번 보세요. 농경문 청동기에 보면은 나뭇가지에 새가, 앞면에는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있는 게 있고 또 한면에는 농사 짓는, 이 남자는 밭갈이 하고 여자는 씨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농경문 청동기에. 그 청동기 시대 그립니다. 거기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있어요. 새가. 이게 더 원형적인 모습이고, 그 후에 북과 방구를 단 것은 그 후대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소도에 죄수가 도망을 들어갑니다. 붙잡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도는 일종의 신성공간입니다. 신성공간 함부로 못 들어가죠. 오늘날도 이게 그 남아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종교시설에는 국가권권력이 함부로 못 들어가죠. 명동성당 함부로 못 들어가, 조계종이 그거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가게 될 때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 이 신성공간의 그 개념은 이미 이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군이 나라를 세우고 정치 중심주의 평양성이 국업이고 곰과 호랑이로 그 표현되어진 이게 이제 음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공간으로서 결합은 바로 신시라는 겁니다. 아까 태백산 꼭대기에서 저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지? 내려와서 신시를 베풀어 했는데 이 신시에는 뭐가 있었느냐? 신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단수. 이게 뭡니까? 신단수가.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시는 신성 공간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이 공간을 다스리는 최고 지배자가 당군 왕검인데, 그 명칭에서 봤을 때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으니 당군이 나라를 세웠을 때 이 사회는 제적 일치의 사회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의 질문인데, 이건 저한테 질문이 되겠어요. 환웅을 환웅이라 하기도 하고 신웅, 우리 그 귀신 신자할 때 신웅이라 하면서 또는 환웅 천왕이라고 했어요. 왜 천왕으로 불렀느냐는 겁니다. 왜 환웅을 천왕으로 불렀느냐? 요거는 결국은 천왕이 무슨 의미냐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 환웅은 그 천신의 아들 아닙니까? 왜 천왕으로 불려나서 천왕의 의미가 뭐냐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천왕과 관련해서 하나 이게, 이 천왕은 중국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죠. 통일해서 황제를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황제라 하죠. 황제를 칭한 이후부터는 천왕용어는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언제 쓰이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면 저기 하북 지역에 진나라가 서진이 망하고 나서 5호 16국이 있었대잖아요. 이 5호 16국 시절에 이 유목족이 세운 겁니다. 한족이 아니고 중국 민족이 아니고 마리장성 밖에 살고 있던 유목족이 세운 이 16국의 최고 지배자들이 천왕을 칭했습니다. 천왕. 그럼 왜 16국이 지배를 이 천왕을 칭했느냐? 이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유목적으로서 마리장성 넘어가서 나라를 세우고서 이제 했는데, 그러나 한족에 갖고 있는 이 권위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마
천자나 황제를 칭하지 못하고 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해서 이 16국은 중국 한족 왕조의 제후국이 아닙니다. 제후국 알죠? 천자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16국은 제후국이 아니요. 별도의 나라. 별도의 나라인데 차마 중국 한족 왕조처럼 천자는 칭하지 못하겠고, 그렇다 해서 또 나는 제왕도 아니요. 아니니까는 그 중간에 칭호가 청왕이. 황제도 아니고 제왕도 아닌 이 청왕 칭호를 칭함으로써 독립국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대왕입니다. 묘하게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 전부가 대왕을 칭합니다. 이게 천황하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 차마 천자는 칭하지 못했지만은 중국의 제국이 아닌 독립국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천황을 칭한다. 또는 이 대왕을 칭한다. 이렇게 보면은 한웅을 한웅천왕이라 표현한 것은 나라를 세워진 이 조선이 결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바로 독립국이라는 걸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몽골의 충격을 얘기해. 이 당군신화에서 그나마 중요한 것은 민족사의 유구성이 강조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이제 그 당군의 개국연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흔히 2333년. 그걸 이게 뭘 하냐면은 그 요임금과 같은 시기다 했습니다. 요임금과 같은 시기. 그게 이제 연대로 따지면은 2333년 전이다. 그 요임금이 뭐냐? 여러분 저 요술 하면 많이 들어봤죠? 전설상의 임금에서 태평성대를 이룬 그 왕대가 요입니다. 당군이 나라를 세운 시기가 요임금과 같다고 하는 것은 조선의 역사가 그만큼 유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임금이 전설상에서 태평성대를 이룬 것과 같이 이 조선도 이상세계라는 겁니다. 태평성대 이상세계라는. 이래서 이제 이 민족의 자존심을 올려주는 것이죠. 이 자존심 어디에서 발현되냐면 사실 이게 13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마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 뭐냐면 몽골의 침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몽골은 이게 중국을 다 점령해버렸죠. 고려도 복속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유럽까지 가버렸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징기스칸이 이룩한 이 거대한 제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충격이 온 거죠. 그런데 이 충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완전히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남북국 시절에는 이 강남 지역, 오늘날 뭡니까 양자강 중심에 여기에는 한족 왕조가 있고 항하 북쪽에는 저기 유목 쪽들이 나라 세웠잖아요. 중국 전체가 유목 쪽이 나라가 된 적은 없어요. 수나라와 당나라는 그 유목 쪽 계통입니다. 그러나 이게 거의 한족화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중국의 한족이 아닌 유목족이 중국 전체를 점령해버린 건 이게 처음입니다. 소위 동아시아의 문화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던 중국이 몽골한테 먹혀 들어가 버린 것이죠. 이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게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 고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몽골의 침입이라는 충격이고 또 하나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망해버렸습니다. 중국 세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이나 고려나
저게 일본 같은 경우 이 충격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하나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또 하나는 문화 충격. 이 중국이라고는 이 문화의 핵이 이제 없어지고 이 충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자국 중심의 민족의식과 자국 중심의 주체적 역사관이다. 중국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우리 중심으로 가자. 우리 중심. 이 속에서 삼국유사가 집필되어지고 제일 첫머리에 고조선조가 딱 배치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이 언제냐?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이 노임금과 같은 시기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가 유구한 역사다 하는 걸 이렇게 내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군신앙 단순하게 조선이 건국됐다는 그 의미 외에 플러스해서 민족사의 유구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청하는 독립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단군신앙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단군은 기자가 오자 기자한테 나라를 물려주고 숨어져. 단당에 숨었다가 나가서 상신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자가 세웠던 나라를 물리치고 위만이 또 위만 조선을 세우는데, 기자도 국호를 조선이라 했고 위만도 국호를 조선이라 했습니다.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조선이 건국된 문화풍토하고 중국의 문화풍토는 일단 다르다. 조선이 건국되어서 비파영도구나 단우, 조문경 등 청동기 문화이고, 중국도 청동기 문화인데, 이게 이제 같은 청동기 문화도 모양과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한국 쪽의 청동기 문화입니다. 이 비파영 동급이 발전해서 세영 동급이 되어지고 단우 조문경에서 단우 세문경으로 바뀌는 이런 건데, 중국적인 청동기 문화 이렇게 나옵니다. 계통도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단군이 이러한 한국의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나라를 세워서 국호를 조선이라 했습니다. 했는데 중국에서 왔다 하는 기자도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 했고 위만도 국호를 조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고대 사회의 시작은 어디로 시작돼요? 조선사입니다. 그게 이제 단군 조선 또는 왕건 조선이라. 일단 기자는 이제 요새 잘 안 씁니다만 기자 조선, 그 다음 위만 조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저게 뭐가 있냐면은 자신감과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자와 위만의 출신 문제예요. 기자와 위만 출신. 어디 출신이냐? 기록대로 따르면 중국 출신입니다. 기자는 어느 나라 마지막 왕이 이게 주왕의 삼촌입니다. 기라고 하는 땅에 채공을 받았어요. 자작이라 채공을 받았어요. 기라고 하는 지명이고, 자는 그 공후백자남 하는 게 있죠. 그게 자작이요. 기 땅의 자작의 작호를 받았으니까 기자라 하는 거예요. 이름은 원래 서열입니다. 중국 자료에는 그다음 이제 저기 어느 나라 사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전통시의 고려 조선에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중국 출신이 기자가 와서 나를 세웠다 하면은 그 이름과 기자 조선은 어느 나라 역사가 돼요? 중국 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장을 하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만은 중국의 진나라가 진시황 진나라 마하고 이제 한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한나라의 제국의 한 제국의 제후국인 연나라 출신입니다.
연나라 출신이고 이제 이 동쪽으로 도망해 와서 이제 이게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중랑을 밀어내고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위만의 출신도 한 제국 안에 있는 연나라의 출신이라 하면은 경우에 주장하면은 중국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자가 비록 뭐 한쪽이든 아니고 와서 나라 세우고 나서 당군이 세웠던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위만도 그게 뭐 한족이든 아니든 와서 나라 세워가지고 당군이 세웠던 그 조선의 국호를 이어받은 거예요. 국호를 이어받은 건 뭡니까? 역사를 계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호를 이어받았던 게. 그 쉽게 얘기하면 고려 있죠? 고려 국호가 뭐예요? 고구려에서 없던 거 아닙니까? 견훤이 세운 구백제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백제의 역사를 이어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백제로부터 정통성을 받겠다는 거예요. 고구려로부터 정통성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나 위만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칭했을 때는 뭡니까 이거? 당군으로부터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보고 이렇게 대응하라면 저는 이런 논리를 듭니다. 출신이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역사 계승의식이다. 정통성을 어디에 찾느냐는 그럴 때 기자나 위만은 그 정통성을 당군에서 찾았다. 당군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당군의 이 정통성을 이어받은 기자의 조선이나 위만의 조선도 이거는 중국사가 아닌 조선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좋은가? 고는 뭡니까? 옛날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군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국호를 뭐라 그랬어요? 조선 아닙니까? 원래 국호는 조선이요. 고조선 후대인들이 편의해서 붙인 겁니다. 삼국유사 그대로 따르면 이런 선임은 위만 조선을 고조선 다음에 위만 조선을 별도의 항목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고조선과 위만 조선은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임은 위만 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만 조선이 현재의 조선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자나 당군의 조선은 뭡니까? 고조선이에요. 오늘날은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하고 그 앞에 있던 조선, 위만 조선, 기자조, 당군 조선을 다 합쳐서 고조선. 그래서 같은 고조선이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달라요. 이런 선임 때는 위만 이전만, 오늘날에는 위만까지 포함했어요. 그러나 둘 다 뭐냐면 후대인의 편의에서 붙인 거예요. 사실 국호는 뭡니까? 국호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고유명사는 고유명사대로 불러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고조선보다는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헷갈리죠. 네? 조선 해놓으면 이게 뭐 당군 조선인지 위만 조선인지 기자선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또 아니면은 조선 왕조인지 후대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초기에 건국대들 당시의 조선은 제보가 하라면 그냥 3조선을 했으면 좋겠다. 세 개의 조선 아닙니다. 합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당군, 기자, 위만 이렇게 정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라만 말씀을 드립니다. 당군 신화가 보여주는 그게 이상 세계는 뭔가
그 이상세계가 펼쳐지는 곳이 삼위 태백입니다. 세계의 큰 산 중에서 태백산 중심. 이 이상세계가 펼쳐지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이상세계가 펼쳐진 이곳은 홍익이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바로 이 삼위 태백이 문명의 중심입니다. 문명의 중심입니다. 교화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교화의 주체가 누구냐? 제1이 한웅이고 제2가 당군이다. 한웅과 당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게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삼위태백이라는 태백산이라는. 또 중국에서도 현인으로 그 어진 사람으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 노래도 삼인이 세 사람이 어진 사람, 기자, 비자, 비간 이게 세 사람들 그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이제 이게 제후가 돼 중국의 제후가 되지고 해서 팔조 법금 뭐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그 팔조목에 이게 이제 제정해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실시를 한 거죠. 여기 보면 뭐 이제 저게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사람 죽이면은 뭐 어찌하고 이제 세 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팔조 법금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어진 기자가 여기 와서 팔조 법금을 실시함으로써 이제 고려 조선에 있어서의 기자상은 문명 교화의 주체입니다. 조선에서 이 문화를 일으킨, 문명을 일으킨 그 핵심이 바로 기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를 숭배합니다. 이미 그거는 고구려 때 이미 나와요. 고구려 때 기자신 숭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에 와도 기자를 모시는 사당도 설치합니다. 기자사당. 그 준추의 제사지. 이렇게 기자를 이렇게 높이 올렸습니다. 문명의 주체, 문명의 주체로 올렸는데 참 재밌는 당군 신화에서는 기자에 대한 언급은 딱 한 줄입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이 되었는데 주의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당군이 이에 장당경으로 옮겨갔다가 이에 아사다로 돌아왔으면서 산신이 되니 나이가 1908세였다. 이래 나옵니다. 여기 기자에는 한 줄입니다. 주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니 당군이 장당경으로. 요 한 줄뿐입니다. 만약에 기자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 교화의 중심이고 문명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했으면 기자에 대한 내용이 더 후대처럼 더 들어갔을 거고 팔조 법금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들어가요. 왜? 당군 신화에서는 문명의 주체는 누구요? 한웅과 당군이 아까 얘기했던 이 삼위태백 중심의 문명론, 이 관점에서 보면 기자는 왜 기자인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인 문명의 주체는 한웅과 당군이다. 이게 이제 기자 상이고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모르죠. 뭐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제 기자총이라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 이제 기후가 새겨져 있는 이게 네모난 소치입니다. 네모난 소도 중국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서 기자의 존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오늘 그 강연 제목이 한국 사상사의 뿌리 이르기 때문에 이게 넣었는데요. 사실 이 고조선 쪽을 싣고 있는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신화와 전설의 서화집의 총체입니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겠죠.
온갖 얘기들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고조선에 있는 이 당군신화는 우리나라 전통신앙과 사상의 큰 물줄기다. 이 안에 없는 게 없어요. 한인, 한웅, 청신신앙입니다. 삼위태백, 신시, 태백산 꼭대기에 세웠잖아요. 그죠? 아사들의, 당군의 아사들의 산신이 됐어요. 이거 뭡니까? 산악신앙. 곰과 호랑이, 토템신앙. 쑥과 마늘. 이게 이 영역 아닙니까? 곰을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짐승을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고 믿는 이 신령스러운 약초죠. 그 다음에 햇빛 보지 말라. 금기신앙. 37일. 37일들 21일 아닙니까? 37. 이거 오늘 많이 쓰죠? 이게 신성한 숫자예요. 우리 3과 7이 굉장히 신성하게 얘기죠. 지금도. 이건 시작입니다. 신단수. 신성한 나무 아닙니다. 수목신앙. 신단이 차려진 신시. 그리고 후대에 소도고. 아까 예를 이 소도의 소대는 신단수까지 연결이 되죠. 풍백, 우사, 운사. 이거 농업신입니다. 이러한 이 신앙과 사상 이 안에 당군신앙에 들어 있다. 그래서 이 당군신앙은 우리나라 그 전통신앙과 사상의 큰 원천이다. 큰 원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역사는 원래 이제 과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죠. 그냥 지나갔지만 오늘날과 연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렇게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는 저서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 끊임없는 대화다. 현재와 과거 사이 끊임없는 대화. 그래서 과거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 과거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 이게 역사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당군신화는 어떤가? 이게 과연 이 300여 전의 일 그것으로만 끝나는가? 아니면 오늘날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 대화가 되는가? 이걸 다름 안 하면 역사적 사건의 현재성입니다. 현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럴 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당군신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익인가? 이거 알죠? 교육이는. 이 제헌조를 누가 지은지 알아요? 네, 미당 정인보 선생님이죠. 우리나라 국학자고 종이구도가죠. 제헌절이 뭡니까? 헌법이죠. 이게 3천만이 한결같이 지켜야 할 언약이죠. 이게 법 아닙니까? 그 법의 그게 사상적 바탕을 정인보 선생은 당군신화에서 찾았어요. 인간을 도우셨다는 홍익이간 이념에다가 거기에 풍백, 우사, 운사를 거닐고 와가지고 곡식도 주관하고 병도 주관하고 사회 질서 잡고 인간의 360이 여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상세계로 만들려고 했던 당군의 그 이념을 그대로 제헌절로 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그 전국체전할 때 또는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할 때 성화 어디세요? 또 저게 그 뭡니까 저게 그 국제 그거 할 때는 그리스에서 하죠. 아시안게임하고 전국체전은 어디세요? 그 강화도 만사에서. 이 만사는 뭐요? 만사 안에 참성단이 있어요. 당군이 하늘의 제사 지내기 쌓았다는 스님이 제단입니다. 여기서 체화를 해요. 이거 오늘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당군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다. 이건 남한만 그러잖아요. 북한도 역시 당군령을 대전돼서 신성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참성단입니다. 이게 그 승화할 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아시안 게임이나
좀 최근하게 그 체화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저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